아스널10이 한국에서 살아날 조짐이다. 아스널10이란 말 그대로 무장을 잔뜩 실은 함정. 미국에서 지난 1988년 함정에 대한 개념이 처음 소개된 뒤 논의 끝에 1995년 본격적으로 건조가 추진됐으나 의회의 반대에 밀려 요란한 소리만 남긴 채 개념 단계에서 사라진 군함이다. 본고장 격인 미국에서는 실현되지 못한 아스널10이 한국에서 부활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 아직은 연구기관과 군 일각의 초기 개념 공유 및 수기 단계지만 의외로 진척을 보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비공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두 번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작전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방안이 실현돼도 한국형 아스널10의 규모는 미국이 추진하던 전함급 아스널10보단 훨씬 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이배의 수직 미사일 발사대 512개를 실을 계획이었으나 우리가 개발할 한국형 아스널10은 3분의 1 수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아스널10의 가칭은 합동화력함. 두 척을 건조하는 게 기본 구도다. 동해와 서해에 각각 한 척씩만 배치해도 지상의 전략 목표물에 대한 해상 타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아스널10의 위력은 그만큼 강하다. 지상 공격을 위해 탄생한 아스널10 옥스퍼드 온라인 영어 사전을 보면 아스널은 무기나 군사장비의 묶음 또는 무기나 군사장비를 제조하는 공장이나 보관하는 창고라는 뜻을 가졌다. 아스널10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고 할 수 있다. 개념으로만 연구됐지 실전 배치는 물론 건조된 함정도 없다. 미 해군이 이런 함정을 생각하게 된 시기는 1950년대 이후 덩치 큰 전함들을 잇따라 퇴역시켰으나 그 타격력을 잊지 못해서다. 아이오와급 전함의 16인치 주포 구문의 동시 발사는 지구상에서 원자폭탄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력이 세다고 인정받던 터. 전함이 퇴역하며 지상 공격력이 떨어지자 미국 대군은 1970년대 핵추진 순양함까지 찍어냈다. 각종 미사일 60여 발 이상을 탑재하는 순양함을 건조한 게 바로 이 때문이다. 21세기 미사일 전함으로 각광받았으나 변화가 생긴 것은 1988년부터 한 예비역 제독이 낸 아이디어를 신중하게 검토한 미 해군은 1995년 이를 공론화했다. 검토하는 동안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신뢰성이 검증된 수직발 사관 시스템과 정보 공유 시스템 덕분에 아스널10도 무적의 괴물 21세기의 미사일 전함으로 불릴 정도로 떠올랐다. 미 해군은 아스널함 예상도에 BB-70이라는 예비 함번을 붙여 20세기 전함의 명맥을 잇는 함정이라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미국 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아스널10에 대한 기대도 바로 꺼졌다. 아스널10, 주멀트급 구축함 등에도 용형 사업은 중단됐지만 아이디어는 그대로 생존해 두 가지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 첫째는 주멀트급 구축함. 일반함포보다 사거리가 3배나 먼 장거리 지상 공격 포탄을 쏠 수 있는 155mm 함포를 개발하고 수상전은 물론 상륙작전까지 지원하는 임무를 맡겼다. 문제는 과도한 건조 비용. 척당 건조 단가가 5조 원에 이른다. 미국도 이 같은 건조비를 감당할 수 없어 건조 물량을 계획한 32척에서 달랑 3척으로 줄였다. 주멀트급의 주요 임무 역시 지상 타격에서 함대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바꿔 말하면 대지상 타격의 공백은 더 커졌고 건조가 중단될 주멀트급을 대신할 새로운 형태의 아스널10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국의 군함 건조업체 헌팅턴사는 안토니오급 신형 상륙 항수함의 선체를 이용해 발사관 288개로 구성된 아스널10을 건조하는 방식을 미국 방부에 요구하고 있다. 미 해군이 지난 90년대 중반 대지상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 도입하려면 아스널10의 예상도 각종 미사일 500기를 적재해 21세기형 미사일 전함으로 각광받았다.
예산 사정 등으로 사라졌던 아스날함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스널 10, 한국과 관련 만화, 건조가 무산된 아스널 10의 영향을 받은 두 번째 함정이 바로 오하이오급 원작. 오하이오급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적재하는 전략 잠수함이지만 미 해군은 이를 새로운 함정으로 개조했다. SLBM을 한 발을 적재하는 대형 사일로를 7개로 갈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발사대로 삼았다. 24개 사일로 가운데 2개는 특수부대 작전용으로 떼어주고 22개의 7개씩 모두 154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적재한다. 현존 함정 가운데 가장 강한 타격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오하이오급 개량 공격용 원장은 북핵 위기 때마다 한반도 해역에 출동해 전진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이 초긴장하던 LSMR 시흥함의 21세기판? 한국 해군은 대지 공격을 위해 화력을 집중 운용해본 경험이 있다. 1945년 6월 태평양 전쟁 종전 직전 미국에서 건조된 중형 상륙함에 로켓 발사대를 안친 화력 지원함으로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던 미 해군 LSMR 527 화력 지원함을 1963년 공여받아 1980년까지 알토란처럼 써먹었다. 중형 상륙함에 로켓 발사대 10개를 장착한 시흥함이 출동하면 북한군이 비상경계에 들어갈 정도로 화력 지원함은 북의 공포의 존재였다고 전해진다. 도입 논의가 일기 시작한 합동화력함은 과거 시흥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적어도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해 동해와 서해에서 전략 목표를 강타할 수 있다. 해군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으나 1000개를 넘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건조와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말에야 윤곽 나올 듯.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연구와 합동성 검토 등이 끝날 내년 말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것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자, 통신 장비는 줄이되 대공미사일은 자함 방어 수준만 운용하고 탄도미사일인 현무2 시리즈와 순항미사일인 현무3 미사일을 혼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함형 역시 건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 기존의 함형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상륙함이나 구축함형이냐가 관건이다. 반대론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함정 건조 단가는 낮아도 수백 발의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한 무장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평시에는 활용도가 크지 않으며 유사시에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될 위험도 있다. 미사일 사령부를 운영하는 육군과의 관계 설정도 문제다. 중국도 아스널급 개발 아스널 10에 대한 한국, 미국, 중국 간 경쟁도 지켜볼 만한 사안이다. 중국도 아스널함에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 자매제인 포퓰러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중국이 아스널 10으로 구상 중인 새로운 함정의 배수량만도 약 2만 톤. 한국에서 거론되는 함량보다 최소한 2에서 3배 크다. 중국은 이 함정을 2가지 형태로 개발할 계획이다. 전통적인 수상함정 형상과 잠수함형의 2가지를 평가해 하나를 고르거나 2가지 다 선택할 예정이다. 탑재하는 미사일은 약 300기. 만약 한국의 아스널 10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고 미국이 안토니오급을 아스널 10의 플랫폼으로 쓴다면 중국이 아스널 10 미사일 발사관 숫자에서는 가장 앞설 수 있다. 어째 거꾸로 돌아가나? 뒤로 진격의 기무사오. 1994년 4월 23일 전 정권인 공화당 부시 정권의 전폭적인 후광 아래 기고만장해져만 가던 해군 내에 테일로크 스캔들이라는 추악한 사건이 벌어지자 이를 빌미로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는 차기 해군 참모총장으로 제러미 마이클 포더 대장을 임명했다. 그는 미 해군 참모총장에 임명된 인사들 중 사상 최초의 비사관학교 출신이다가 유태인 출신이었던 것에 더해 당시 미 해군의 최고위직으로 가는 직계 라인인 항공병과나 잠수병과가 아니라 항해병과 출신 장교였다. 또한 그는 아로티스나 해군 학사장교도 아닌 사병 출신으로 이런 그가 미 해군의 최고위직에 도달하기까지는
당연히 해군의 꼴통 지배층들에 의한 압도적인 압력에 시달렸다. 최초의 비사관 학교 출신에다가 수병, 거기다 유태인 출신 참모총장. 1962년 그가 임관했을 때 미 해군은 여전히 은퇴한 제독들이 주도하는 개신교와 가톨릭 출신 백인 장교들의 소위 흰 장갑 클럽이라 불리는 엘리트 기득권층의 지배를 받아왔으며 그 대부분은 미 해군 사관학교 졸업생이었다. 하지만 보더 제독은 임관한 지 9년 만인 1971년 로드아일랜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사 학위조차 받지 못했었다. 어디서 이런 천민 출신 듣보잡이 해군 망하겠네. 당시 미 해군 장교들의 시각. 그러나 보더 제독은 미 해군의 최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되었고 훗날 펜타곤에서 그와 함께 근무했던 윌리엄 홀리 제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그가 자신의 초라한 경력을 통해 자신에게 우위를 선사했다고 생각했다. 그가 해군의 사병으로 입대했던 경력은 결코 단점이 아니며 나는 그가 가졌던 일반 병사들과의 유대감이 조직 내에서 발휘된 그의 영향력의 근원임을 보았다. 그가 가진 일반 병사들과의 유대감이 그의 영향력의 근원. 윌리엄 홀리 제독. 그는 스스로의 경력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족으로 고민하며 위축된 한 남자를 보여주기보다는 유머와 빈틈없는 업무 능력을 사용하여 경력 따위를 내세우는 이들을 이기고 관료주의를 자제하는 자부심 있는 장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초라한 학벌에 더해 자신의 165cm라는 작은 키에 대한 자신을 낮추는 농담을 자주 사용하여 병사들과의 거리감을 최대한 좁히려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제독의 승진 행사에 참석. 갑자기 의자를 꺼내 거기 올라선 채 큰 키에 마자크 어깨에 별을 달아주는 모습 같은 세레머니가 그의 대표적인 유머 코드였다. 키가 무척 작았던 그는 그런 자신의 단점을 오히려 유머로 승화시켰다. 하지만 전설적인 해군 파일럿이자 2차 대전 참전 용사인 부시를 밀어내고 정권을 차지한 듣도 보도 못한 아칸소 촌동네 주지사에다 군 미필자인 빌 클린턴의 좌빨. 행정부에서 테일로크 스캔들 같은 하찮은 성추행 사건 따위로 수많은 위대하신 제독들을 내치고 이제는 감히 해군을 개혁하겠답시고 비회사 출신에다 수병 출신인 보더를 참모총장에 기용하자 당시까지 미 해군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던 기득권층인 항공병과 출신 장교들은 이를 참을 수 없었으며 마침내 대놓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사실 당시 미 해군 내에서는 테일로크 스캔들로 퇴임한 프랭크 켈소의 후임으로 일찌감치 차기 해군 참모총장으로 점 찍어놓고 있었던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미 해군 항공병과의 자랑이자 리더였던 미 해군 참모차장 스탠 아서 대장이었다. 일찌감치 차기 참모총장으로 추대되었던 스탠 아서 하나회냐? 그는 베트남 전쟁에 A사 스카이호크 파일럿으로 참전 500회 이상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으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1회의 비행무공 십자훈장과 50개 이상의 항공훈장을 수상한 미 해군 항공병과의 전설이었다. 또한 그는 베트남 전쟁 참전 파일럿으로서도 전설이었고 제독 진급 후에도 제7함대 사령관 등 요직을 역임했던 항공병과의 리더였으며 실제 클린턴 행정부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태평양 지역 통합군 사령관에 지명될 예정이었다. 아서 제독은 전쟁 영웅에 더해 미 해군 항공병과의 리더였다. 하지만 스탠 아서 대장은 역시 항공병과의 리더답게 그들만의 파티인 테일로크 사건 현장에 있었으며 거기에 더해 단순한 해프닝이었다는 해군 측의 주장을 열렬히 지지하고 보호하는 입장을 적극 견지하였는데 그런 그가 해임이나 보직요인도 아니라 되려 승진한다는 것은 사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노릇이었다.